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 좀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어제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네. 기자들한테도 갑자기 좀 이렇게 알려진 소식입니다. 언제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9시쯤 넘어가지고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뒷백 중 공지가 있다라면서 오늘 오전 대통령께서 국정 브리핑 형태로 담화 발표하실 예정입니다.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 어렵지만 산업부 장관이 브리핑에 배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정확한 시간도 공지가 안 돼 있고요. 갑작스럽게 내용도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서 잡혔다라는 게 있어서 도통 뭐냐라는 호기심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첫 국정 브리핑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최상병 특검법 관련된 입장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이야기가 계속 바뀌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런데 산업부 장관이 같이 브리핑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거고. 도통 뭐냐 이런 호기심이 있었는데 네. 또 갑자기 10시에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된 거죠. 한 8분 전에 공지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보통 이제 이런 일정들이 있게 되면은 뭐 하다못해 전날이라도 엠바고를 걸어놓고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두고 귀띔을 좀 주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무슨 뉴스인가. 사실은 뭐 사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거 북한 오물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하려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추측도 했었거든요. 근데 산자부.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근데 산자부 잠깐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워낙 중요한 현안들이 많았고 사실 대통령 입을 통해서 듣고 싶은 얘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뭔가 그런 굵직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 밖의 이슈가 갑자기 턱 하고 던져지고 나니까 사실은 기자들도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뭔가 기사를 준비하고 리포팅을 짜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9시쯤에 이제 예고를 처음으로 한 게 그때다. 예, 9시에는 내용이나 시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오전 중으로 대통령이 브리핑을 할 것이다라고만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불난 호떡집이었겠네 언론사들은. 예, 그리고 이제 8분 전에 정확한 시간을 공지한 거죠. 10시에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어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일정에 잠깐 나와서 발표하는 형식이어서 시간을 좀 뒤늦게 부랴부랴 공지한 것 같은데 전날 산업부 장관한테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직접 브리핑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좀 이제 좀 급박하게 긴박하게 내용들이 알려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전 고지가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딱 대충 기띵을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박스 기사, 그죠? 이런 거 언론사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놓는데 이건 뭐 그럴 여지가 전혀 없었던,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사실 산자부도 그렇고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쪽 이제 공보 담당하는 쪽 라인들 전화해서 불이 엄청 났고요. 기자들도 엄청 이제 전화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부분에서 산자부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자부 쪽하고도 조율이 잘 돼가지고 이 관련해서 브리핑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한다면 대응도 이제 미리 공보 쪽에서 준비를 해두잖아요. 내용들이 파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쪽에서도 정확하게 이제 기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이외엔 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내밀한 어떤 좀 엠바고가 필요한 사안들이 있어갖고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그쪽에서도 특히 경제부 출입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이쪽으로 컨택을 했는데 정확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 관련자 쪽에서도. 그래서 참 취재하는 쪽도 답답해하고 알려주는 쪽도 답답해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그대로 이제 돌발 발표인 건데 네, 두 분은 대통령실이랑 산업부 안팎에서는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미리 유출될 경우에 투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하는데요. 이미 주식시장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급작스럽다라는 건 사실 정치권 평가는 어땠어요? 아주 단적인 게 있죠. 어제 여당 공식 논평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얼굴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각 잡고 브리핑해가지고 막 산유국의 꿈에 막 부채질을 했으면은 여기 꿈을 좀 이렇게 뒷받침해줄 만한 지원 사격들이 또 있는 게 사실 통상적인 거잖아요. 용산과 여당의 보조라는 게 보통 이제 그런 식인 건데 용산에서 이렇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하고 딱 질러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뭔가 여기 후속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브리핑을 이제 9시쯤에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10시쯤에 이제 그 국정 브리핑을 했잖아요. 이 시간이 국민의힘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중이었습니다. 어제 30분 조금 넘게 걸렸기 때문에 10시 조금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비공개 들어가고 이제 백브리핑하는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도 정확하게 이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제 익명으로라도 물어봐도 다들 지금 이 브리핑 나온 내용 말고는 아는 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여당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 미리 조율이 안 됐으니 뭔가 서포트를 해주고 싶어 서포트 해줄 만한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정책적인 보조가 맞지 않고 그냥 너무 용산이 또 튀어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이제 지난 연찬회 때 이제 한 몸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서 명확하다. 머리는 용산이고 여의도는 이제 손발이기 때문에 머리가 간다 그러면 손발에서 따라와라. 약간 이런 식의 정도 톤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때문에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죠. 또 용산이 조율도 없이 막 치고 나간다고. 그래요. 야당에서는 이제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해식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 자체가 아직 가능성에 물론 20%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5%이기 때문에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으로서의 무게감을 가질 만한 사안이었냐라는 지점에서는 이제 이해식 대변인이 그런 진적들을 좀 했는데요. 대통령이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에서 취임 후에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지율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발표를 좀 성급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업성이 확보된 확인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려면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한 최대 10년까지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급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 플러스 이제 이런 공식 논평이 아니라 뒤에서 하는 한 야당 관계자 이야기는 이 뭐 정부가 적전 세력이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기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뜬금없고 혹은 이게 대통령이 할 만한 적절한 브리핑이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바로 그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날 그 산자부 장관 보고를 받고 바로 이제 국장 브리핑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소통의 일환으로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는 형식을 앞으로 이제 계속 쓰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 잘 준비된 형식이 아니라 그것도 급조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형식이다. 이 얘기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도어 스태핑 때처럼 즉흥적으로 하다가 즉흥적으로 말아먹고 접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너무 성급했다라는 게 첫 이게 국정 브리핑이기 때문에 퍼스트 임팩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첫 모습에서는 어쨌든 첫 단추가 좀 아리송한 거는 분명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거는 그 후 이제 사후적인 해석을 뒤따라 붙는 이거 다 지지율 때문이다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의도에서는 해석하는 게. 그러니까 보면은 뭐 돈에 가장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 가장 관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지지율에 신경 안 쓰시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사실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용산에서 지금 뭐가 호재라고 건달 만한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나마 뭔가 해볼 만한 것으로 했을 때 급하게 이제 아이템이 끌어올려졌다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 발제해서 이게 갑자기 확 이제 위로 뜬 거죠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뭔가 한자부 쪽에서도 이거를 좀 더 내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자부 쪽에서 뭔가 브리핑을 했으면 적절한 시기와 주제였던 건데 이게 조금 사실은 완성되고 조금 더 진척이 된 후라면은 당연히 뭐 대통령이 직접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로 나서는 거는 다분히 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앞으로 나가고 악재는 대통령이 뒤로 빠지는 전형적인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실의 브리핑의 그 모습과 똑 닮아 있다. 그 일관되게 유지해온 그 톤으로 나온 거다.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사실이라면 진짜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그 산자부 장관의 말처럼 삼성전자 시총 5배나 되는 어떤 사건이라면 우리 정부의 앞으로의 우리 나라의 앞으로의 발길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이지 않습니까? 부디 그러길 바라지만 지금 상황상 특히나 이제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제 옛날 관계자들일수록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사에는 어떤 집 마당에서 석유가 나왔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 진실을 알고 보니까 옆에 그 석유 저장고가 주유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이 술술 흘러나와가지고 그 웅덩이 생긴 게 그게 석유가 터져 나왔다 막 이런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채산성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하는 거 사실 많이 발굴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고 특히나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이제 발표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아니었던 것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제7광고라는 노래도 나왔던 거 알아요? 제7광고 뭐 이렇게 하는 노래요? 대중가요인가요? 노래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7광고에서 일본이 발을 빼가지고 지금 전 진척도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도 세산성이 지금. 하지원 씨가 주연했던 7광고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 영화가 또 흥행에 또 대참패를 한 적이 있었죠. 석유하고는 상관없었지만.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죠. 국정브리핑은 대통령이 직접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면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좀 준비된 상태에서 특히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생 사안이라고 한다면 지금 경제적인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불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질의응답까지 받는 식으로 하는 게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좀 상쇄시켜줄 필요가 있지만 어제 기자 브리핑은 국정 브리핑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실 같은 날 오후에 결국 이제 NSC 통해 가지고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전면 정지하겠다 이거 이제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 상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말 국정 브리핑을 한다고 하면 이 안건으로 해야지. 요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왜 이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왜 필요한 상황인지 설득적으로 나서야 되는 사안인 건데 뭔가 정말 중요한 이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별로 이런 거에 왜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감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꾸 윤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우스워지고 약간 여론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자꾸 이제 밈화되는 것들은 권력 차원에서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 전혀 지금 정무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모두가 뭐 사건 터질 때마다 기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정무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온 것일까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게 딱 여당 논평 없음을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게 곽 기자의 말처럼 알겠습니다. 없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뒤늦게 나오겠죠. 하나 나올 거라 기대합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윤상현 의원은 왜 김정숙 특검법 발의했대요? 왜 했대요? 전당대회 나오고 싶었어요. 제 해석입니다. 네. 네, 제 해석이고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앞세우는 이야기 먼저.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지난 아마 제가 장르만 여의도로 기억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윤상현 의원이 사실 약간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계속 피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국회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올 것이다, 나오고 싶어한다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윤상현 물론 선수도 꽤 높고 또 지역구 관리도 정말 잘하는 걸로 정평이 나와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윤 의원이.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죠. 뭐 친박이었던 어떤 그런 딱지도 있고, 뭐 이준석 그 의원하고 친한 부분 사실은 당내에서 약간 이런저런 말도 있는 상황이고 하셔서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보았을 때 뭔가 본인이 좀 이슈화되고 당내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안건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이제 소위 김정숙 여사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떤 대항마로서 딱 적절한 맞불 형식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띄운 것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윤상현이 이렇게 확 지르는 과정에서 당 지도부하고 제대로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채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사무총장이 방송에서 나 몰라. 나 사인 안 해. 이래버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성일종 사무총장이 이제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공개 발언에서도 그렇고 가장 열심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왜 문제고 김정숙 여사 특검은 왜 필요한지라는 논리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인 당 지도부도 이 안건에 사인을 하기는 좀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당 지도부 나름대로 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가지고 야권에서 지적하는 이거에 대한 대항 논리로서 전략을 쌓아놓고 거기 맞춰 움직이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툭 치고 나가버리니까 이 전략의 틀이 좀 깨지는 거죠. 약간 이 선이. 그러다 보니까 또 골치가 아파지는 상황이 돼서 뭔가 서로 간에 또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 의원은 뭔가 이 전당대 출마를 앞두고 저변 확대에 뭔가 방점을 찍는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통과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수가 적기 때문에 그게 쉬운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각 의원들의 자기 어필 플러스 정쟁용 던지기로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건 보이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생쇼라는 말로서까지도 지적을 하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또 배현진 의원이 또 주고받으면서 서로 멍청하다라는 식의 워딩을 가지고 좀 말싸움을 주고받고 있던데요. 네. 지금 이제 튀어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계 의원들의 어떤 모습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국면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게다가 이제 당 지도부로서는 이제 특검 이제 반대 이유에 대한 명분이 좀 사라지게 되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여러모로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신 기자가 늘 지적하지만 이제 칼 빼기 전이 가장 무섭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옛말에 뽑아낸 칼보다 겨누는 칼이 더 무섭다. 그렇죠. 라고들 이제 흔히 하죠. 일단 뽑았으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뽑기 전에는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데 뽑아 버렸어요. 이미 특검법은 발의를 했어. 그러면은
그 당장 이제 어제 윤상현 의원 이제 백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다 물어본 게 아니 특검 뭐 정치 공세라며 뭐 이제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근데 왜 갑자기 특검을 하고 나냐 했더니 지금 현 정부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라는 식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여당인데 야당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지금 뭐 이런저런 뭐해서 검찰이 지금 편향대로 수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지금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고 지금 검찰 누구라 이게 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색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그럼 당 지도부도 계속 당분간 계속 물어볼 거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법안 발의했는데 그래서 당론은 뭔가요? 당 지도부의 입장은 뭐죠? 당은 어떻게 이거 공식으로 채택하실 건가요? 그때마다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궁색하게 답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일단 스텝이 꼬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저희 인터뷰에서 묻고 더블로 민주당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폼이 좋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하면서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의 바람으로 보이는 지점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낮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럼 삼김 여사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당내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정쟁이 계속 이제 굴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파악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딱 봤을 때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이 숫자적으로 이 6천만 원 넘게 했다는 게 이게 왜 이 내역으로 잡혀 있지? 세부 내역이 뭐지? 그래서 아마 이 내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나서 이 상황과 이 내역에 맞춰가지고 민주당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당장 민주당에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했을 때 식비 한번 까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도 보면은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 차떼기 관련해가지고 한참 논란이 컸을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가 받은 거가 10분의 1 넘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실제로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나긴 했지만 10분의 1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당 안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괜히 이렇게 다시 들추석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역공의 비밀도 줄 수도 있고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신중하게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섣불르게 또 더블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근데 다른 그림이 하나 있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런 전략을 택할지는 모르겠는데 두 개. 김건희 특검법과 김정숙 특검법을 모두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표결까지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는 통과되고 하나는 부결되겠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넘어가면서 받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전 거 거부권 행사했던 거고 판이 약간 달라집니다. 성격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절차적 정당성이 대폭 강화가 되는 거예요. 김정숙 특검법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논리는 무너져 버려요. 김정숙 특검법이 동시에 그러니까 표결이 돼버리면.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여야 합의만 강조하는데 어차피 과정에서 우리는 공정하게 두 개의 특검법을 모두 올렸고 거기서 표결을 통한 다수결에 해서 결정이 된 것이다가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리는 더 제한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해주게 된다면. 저는 이걸 민주당이 고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민주당이 어찌 보면 이제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김정숙 특검법이 만약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거 부결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하고서라도 더 큰 뭔가 정치적인 압박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 해서 이런 그림으로 가는 건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취향에 따른 선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치 못할 곡절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림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상현 의원은 악수를 뒀다. 네. 이게 용산이 반길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부권 사안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여러 논리적인 지점들을 내세우면서 거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또 다른 논리가 꼬였다라고 판단을 할까에 대한 좀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야당으로서는 그 부분일 겁니다. 이게 특검법이 올라가면서까지 이제 상황이 커지게 될 경우에 결국은 소위 말하는 물타기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정조사라도 하자. 이거 무슨 문제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반반 게임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야당으로서는 이게 좀 달가운 상황일까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관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반 게임으로 갈 수가 없죠. 그거는. 왜 반반 결국은 이 문제는 6,200만 원 그 부분만이 소명이 되어버리면 반반 게임으로 갈 수가 없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누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당대회 누가 나오냐고요? 예. 지금 뭐 꾸준히 뭐 얘기되는 분들, 아까 윤상현 의원도 이제 아마 드릉드릉 하고 계신 걸로 추측이 되고 있고, 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60에서 55%로 본인으로 이제 확률이 조금 내려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과반이니까요. 절반 넘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뭐 이제 원희룡 전 장관 뭐 등판설도 나오고 있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판설도 지금 계속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재까지 언급되고 있는 기사에 좀 나오고 있는 의원들 이름은 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가장 큰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구당 폐지와 관련돼 있는 본인의 입장을 정치개혁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내세웠거든요. 그 글 자체가 이제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에서 어떤 패를 까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지, 용산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는지를 보고 패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가 우선이에요? 이거 뭐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쪽, 물론 제가 뭐 직접 취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한 전 위원장 측에서 이제 보통 평가하는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신중한 스타일이다. 그리고 뭔가 조건들이 다 갖춰지는 것을 바라고 그 조건들이 다 갖춰지지 않으면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행보를 보기에는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거의 지금 방향이 잡힌 거잖아요. 출마를 위해서 지금 여러 작업들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 메시지도 내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갈 조건들이 딱 해가지고 완벽하게 판이 짜이지 않게 되면은 자칫 이제 항상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100%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 쉽게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뭐 생각보다 많은 수들을 지금 변수도 고려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염려하고 경계하는 리스크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했다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아니, 떨어지게 하는 요인. 결국은 용산의 패 아닙니까? 그쵸. 여기서 용산의 패라는 게 이제 친윤 후보로 누가를 내세우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이른바 컨텐츠,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패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와 당선을 막기 어렵다라는 판단들이 좀 용산에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집단지도 체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가 지금 사그라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포위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보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있다가, 그 이제 최고위원들을 예. 당선시키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당대표로 출마했던 사람들 2, 3, 4등이 이제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니까요. 근데 결국 이 안도 이제 폐기에 유력하게 된 것이, 이분들 또한 지금 사실 친윤 후보라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대거 들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좀 곤란한 상황이 전당대회에 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흥미롭게 봤던 이제 중앙일보 칼럼이 뭐냐면 정치부장의 이야기인데요. 한동훈과 윤석열을 화해해야 된다. 두 사람이 함께 가야지만 이 정권이 성공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이런 사실은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최상의 카드겠죠. 예. 용산이나 그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다리를 건넜느냐 안 건넜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리는 이미 건넜지만 두 사람이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라는 취지의 글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라리 읽기에. 정치 대공이 오래됐으면 그래도 적과의 동침을 할 수 있는 이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는데, 과연 두 사람이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유튜브니까 조금 그 이제 가오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이미지로서의 뭔가 어떤 그거에 맞춰갖고 본인이 액션을, 그러니까 롤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한동훈 전 위원장도 책을 어디서 자꾸 들고 다닌다든가, 책 읽는 모습을 연출한다든가, 윤 대통령도 뭔가 어쨌든 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그 이미지에 딱 맞춰갖고 그 캐릭터를 연기하는 스타일의 정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가 지금까지 그런 스타일로 정치를 해오면서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거를 배반해가면서 이거를 무너뜨려가면서 뭔가 더 큰 일을 도모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았을 때는 쉽지 않다. 양쪽 다 캐릭터가. 이런 거가 하나 나오는 거고,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계속 말씀드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목표는 결국 대권인 거고, 대권을 가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하가는 게 가장 유리할까를 판단을 할 텐데,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제 친윤으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친윤에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제 친윤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화해를 해서 당대표가 되게 되면은, 당장 마주하게 될 여러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산을 대변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와 상처를 안고 대권에 무사히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또 물음표라는 거죠.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대권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제 비윤 쪽으로 라인을 잡고 기조를 갖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는 쪽에 방침을 찍힐 것으로 보이는데, 용산의 네. 최대 고민은
누가 진짜로 찐윤인가를 감별하기가 참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구도 자체는 사실 찐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당대표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찐윤이 누구냐라는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나고 나서 혹시 또 바뀌는 거 아닌가? 한동훈처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 분들이 자꾸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이 한 번도 나 비윤이에요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약간 비윤화되어 버린 경우가 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게 김기현이라는 친윤에서 확실히 밀고 있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사실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거죠. 나경원은 비윤이야.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한마디로 억울한 건데. 전 단순하니까 지금 저 단순하게 그 전대 구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호성이다. 그 뭐냐면 확실한 친윤도 아니고 확실한 반윤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들의 경쟁.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로가 적인지 친구인지 알아보기 그러니까. 애매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최대의 문제인 것 예.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그 그라데이션 속에서 그럼 누가 용산의 유선호를 받을 것인가? 누가 친윤의 깃발을 내걸고 내가 친윤의 대표 주자요라고 당권에 나올 것인가? 이게 사실 누가 간택되느냐도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제가 또 단순하니까 이철규 의원이 나 한번 해보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룰 세팅의 문제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 개정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 방식을 이제 의원들한테 문자로 이제 투표를 받을지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라고 하는 게 당 지도부의 이야기인데요. 100대 0이든 7대 3이든 8대 2든 5대 5든 사실 이철규 이제 의원이 당선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라는 점에서 네. 또 용산의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배현진 의원이 또 이제 김정숙 특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배현진 의원도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정은 의원이 당선자 시절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이제 당대표감이다 이런 취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또 그런 식의 고민이 혹시라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관계자 말을 듣긴 했었습니다. 친윤 후보로 배현진 의원이 나선다. 예. 이철규 의원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관계자 이야기였는데요. 네. 예, 물론 선거는 이제 열어봐야지 알기 때문에 예. 모르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민심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들어가는 방향 쪽으로 일단 가닥은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네.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전보다 조금 덜 중요해진 게 뭐냐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쨌든 지금 우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기미생감이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지금 보게 되면은 민심에서는 이제 근소하게 아마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약간 이제 수위를 다투는 식의 모양새가 되고 있고 당심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우위를 확보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부터 여서 결과들이 경향을 보이는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제 어쨌든 뭐 약간 비윤 기조를 타긴 했지만 난 이제 비윤이요라고 선언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분화되고 있는 친윤들과 지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아직 이 스탠스를 못 고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처럼 이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윤심은 누구 후보에게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그거에 대한 대항마로서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뛰는 식의 구도가 형성되게 된다면 당심이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대표 경선 구도를 네 글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엉거주춤. 네, 이렇게 정리하는데 뭐 이의 없으시죠? 근데 결국 시간은 대통령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친윤 후보가 되더라도요. 결국 그분은 평생 친윤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게 대통령의 고민일 거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안이죠, 불안. 네. 아, 이럴 때 좀 큰 정치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마무리할게요. 자,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